학생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잘 읽었니? 네.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바로 이게 바로 읽었다는 착각이거든요. 책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읽고 쓰는 능력.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학업 성취에서도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소박하게 25년째 교사로 살고 있고요. 현재 EBS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나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떤 체감의 느낌으로 과거의 제자들보다 어휘력이나 독해력, 이걸 종합하는 문해력이 좀 저하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예를 들어 지양이라든가 지향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은 뜻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수업 중에 사자성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전박대 이런 말 나오면 학생들이 이건 무슨 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아주 황당하게 웃겼던 일이 있었는데요. 학생이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출마합니다 라고 해야 될 걸 출소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마한다,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나간다 이런 의미고, 출소도 뭔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전의 뜻을 딱 보여주고 감옥 같은 데서 나온다 라고 표현했더니 아이가 깜짝 놀랐던 사례입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낄 때 수업 중에 나오는 어휘라든가 사자성어 이런 용어들 또는 시사상식 용어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독서 양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에 어느 정도의 책을 읽으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통계를 보면요. 실제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독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독서량이 저하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휘력, 독해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디어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현대인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는 순간까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주는 여러 가지 어휘라든가 재미 같은 건 느낄 수 있지만 좀 심도 깊은 어휘라든가 심도 깊은 문장 같은 것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언어 문화에서 또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요. 욕설, 비서가 같은 용어를 쓰면서 언어의 품격이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인풋, 들어오는 언어가 품격이 있고 좋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뉴스 같은 걸 보고 품격 있는 이런 정보를 얻고 언어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품격 있는 언어가 나오게 되겠죠.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언어가 내 안에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느 순간마다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 미디어에 나온 어떤 자극적이고 빠른 이야기만 듣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헐 대박,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세대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또 활용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헐 대박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말만 사용한다는 게 문제죠. 즉 헐이나 대박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굉장히 많거든요. 으뜸, 최고봉, 1급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런 재미있는 용어만 쓰다 보니까 그 언어에 몰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교육이 바로 어휘군이라는 개념인데요. 특정 언어와 관계된 유의어라든가 반의어 또는 언어군 훈련이 많이 돼야만 학생들도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그냥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에도 추억, 기억, 상상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어휘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속어, 은어, 욕설, 유행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친구 사이 어떤 재미 요소로서 쓸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실이라든가 공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언어들이 누적될수록 학생들 자신도 언어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감정과 정서에도 쏙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관계를 보면 그런 비속어나 욕설로부터 시작해서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언어는 사고의 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뭔가 부정적 언어, 단정적 언어, 염세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 자체도 그쪽으로 기울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언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어휘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인들도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학생이든 성인이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게 무슨 뜻인지 추측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뛰어나게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의 맥락으로서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저는 사전을 펴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요즘은 또 종이 사전이 아니더라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금방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어의 뜻을 찾아서 내가 예측한 뜻과 사전의 뜻을 견주어보는 과정을 체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난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책 한쪽 읽을 때 막 10개씩 나와. 이렇다 하더라도요. 그 중에서 대략적인 뜻이 짐작되는 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몇 개의 어휘는 좀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어휘력을 높이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사전을 찾고 뜻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즉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인터넷 사전은 정말 훌륭해서 그 어휘 아래쪽에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시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휘력을 높이는 가장 최고 단계는 내가 그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대란 말이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느끼는 부분. 그럼 그 어휘를 알게 된 후에 삶 속에서 써봐야겠죠. 이제 이야기를 끝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단어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몇 개의 어휘만이라도 찾아보시는 습관을 갖는다면 어느덧 그 어휘는 나의 언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교과서는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을 알차게 담은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온 어휘, 즉 새로 나온 어휘를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그 어휘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교과서는 시험 공부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알아야 될 어휘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모두 강조하시는 독서라는 것이죠. 또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주로 문학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을 100명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고 가정하면 거의 800번대 서가에 아이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800번대가 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어휘력을 늘리고 또 배경 지식을 넓히려면 안 들어간 서가에 들어가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즉 100번대, 900번대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들은 거기를 언제 들어가냐? 선생님 눈 피하고 싶을 때, 잡담할 때 이럴 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도 폭넓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드리자면 저는 뉴스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뉴스는 연애라든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연성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뜻하는 경성 뉴스, 이런 뉴스를 잘 많이 안 보는 편이죠. 근데 뉴스를 보는 친구들이 어휘도 좋지만 배경 지식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제 뉴스란 말을 풀어보면요. 뉴의 복수형도 되지만 north, east,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의 앞글자를 딴 것이 뉴스가 됩니다. 즉 뉴스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건 교과서 어휘부터 충실하게 보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좀 하고 마지막에 뉴스 같은 걸 좀 보라고 권장하는 편인데요. 이런 세 가지 훈련만 열심히 해도 저는 어휘력에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자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존에 연구된 데이터들을 보면 국어사전에 등록된 단어 중에서 70% 정도가 한글 옆에 가라하고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10단어 중에 7단어에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한자 실력이 좋으면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뜻을 모르더라도 한자, 낱낱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적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자어가 사용된 단어를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습 도구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하기에 중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갑신정변을 배운다고 할 때 갈등, 격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중간에 나오는 도구어들을 잘 이해할 때 핵심 개념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오늘 2단계를 공부할 때 그 계단 사이사이에 나오는 언어들, 그걸 바로 학습 도구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는 핵심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도구어들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자어 공부하다 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일상 다반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 다반사의 뜻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분이 다자를 마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자가 놀랍게 차 다자입니다. 우리 마시는 티, 차. 그리고 반은 밥반자죠. 그러니까 다반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때로 한자어를 공부하면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들하고 이제 체험 활동을 하다가 슈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양수 냄비, 편수 냄비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 냄비 이름이 양수고 저 이름이 편수인가요? 그러는데 양수, 양쪽 손으로 잡는 냄비, 편수, 한쪽 손으로 잡는 냄비라서 이름이 이렇단다 했더니 애들이 우와,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 공부도 좀 생활 속에 적용해서 해본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앞에 여기 책과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걸 잡으시겠습니까? 책이요! 제가 볼 때 10분 중에 9분은 스마트폰을 잡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흔히 호모 아딕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중독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독서로 돌아와야겠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 주변에 책을 놓으셔야 합니다. 손을 뻗으면 책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습관을 만드는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두 쪽으로 읽고 출근한다든가 주무시기 전에 두 쪽으로 읽고 주무신다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관이 한번 들게 되면요, 정말 책 읽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습관을 만드셔라.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이라면 이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가정 내에서 독서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 내 키만큼 책 읽기를 하자. 자, 우리 자녀들이 크지 않습니까? 크는 만큼 좀 책을 읽자라는 가정 내 독서 운동을 일으켜 보셔도 좋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이나 도서관 가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뭔가 독서 환경에 노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독서가 중요하지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친한 친구와 함께 독서 클럽을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견주어보고 교류한다는 거, 저는 정말 최고의 교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지역 도서관에 가면 독서 클럽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NS로 오히려 독서 클럽을 조직하셔서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독서는 첫째, 습관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독서 환경을 최대한 노출되도록 조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병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읽었다는 착각입니다. 실제 대화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학생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잘 읽었니? 네.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아니, 책 읽었잖아. 네. 기억나는 거 없어?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읽었다는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습관적으로 문자를 읽어 나가지만 내용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실질적 문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과 맞아떨어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책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 보거나, 즉 요약해 보거나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요약하기는 정말 국어 과목에서 최고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는, 즉 자기의 언어로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재정리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읽었지만 읽지 않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어휘력이 문해력이라고 하시는데요. 문해력은 정확하게 어휘력, 독해력, 파악 능력, 감각 능력, 이런 맥락적 연습을 모두 포함해서 저는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학업 성취에서도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국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읽고 쓰는 능력, 어느 교과목이든 문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EBS에서 제가 어떤 강의를 했냐면, 저 국어교사인데요. 제가 수학, 사회, 과학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안 놀라시는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학 시간에 여러 가지 과학 개념을 배우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시간에 배울 용어를 국어적으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즉 광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제가 과학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이게 빛광자, 합하랍자면 이건 빛이 합쳐진 어떤 성질이나 현상일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나올 그런 한자 어휘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해주고 나서 이제 제가 딱 빠지면 멋진 과학 선생님 딱 들어와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을 설명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학업 성취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수학 강의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인수분해 이런 거 저 전생의 기억으로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수가 무엇인지 인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잡아주는데 저도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맞아 배웠었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그 과목의 주요 용어들의 한자 어휘 뜻을 풀어주거나 그 어휘를 개념을 잡아줬더니 확실히 좋은 성취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놀랍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의 뜻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휘력이라든가 독해력,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당연히 학업 성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놀랍게도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은 미래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 기본 역량 중에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유효기간은 짧아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주도성 있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무엇이다? 문해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인데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친구가 있거나 또는 굉장히 문해력이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일단 문제 푸는 기술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기술적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성적을 얻지만 그 외의 활동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이죠. 이건 최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했는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리터러시 능력을 100% 갖춰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보면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읽고 쓴다는 게 당연하게 그냥 읽어내고 쓴다라는 것보다 저는 리터러시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순간에 그걸 사용하는 고급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루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든요. 그걸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정보를 믿을 수 있고요. 혼란된 정보 때문에 아주 나쁜 결과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들도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제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비법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어느 뉴스를 봤을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 누가 만든 것이지? 이 내용은 확인된 것인가? 이거를 보여준 의도는 무엇이지? 질문을 몇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 근육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냉철한 판단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질문하는 현대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많이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